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해외사 연튜브입니다. 겨울에 한기가 깊어가는 요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하고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이 향수 배우러 온 이유 냄새 가리려고 아님? 프랑스가 향수 유명한 이유가 안 씻어서 냄새 나는 거 가리려고 하는 거잖아. 냄새는 한국인이 더 심하지. 한국인 한 명을 둘러싸고 프랑스인 여럿이 아카데미에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다른 프랑스인들도 주변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왕따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향수 아카데미에 재학 중인 오드리라고 합니다. 저는 레꼴데 퍼퓸이라는 향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일종의 아카데미예요. 아카데미를 수료하면 조향사로서의 입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경쟁이 치열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 환경인데요. 짧은 코스와 제한된 재료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향을 낼 수 있는 재료가 한정되어 있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향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재료를 가져오지 못하면 향을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심지어 세계가 좁아서 이 안에서의 소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인력풀이 적다 보니까 내 브랜드나 공방을 차렸을 때 나쁜 소문이 나면 손님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애들이 있어도 참고 지냈던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들은 더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사실 프랑스가 유럽의 중국이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워낙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커서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뭐냐면 일단 나라나 국가 타인보다는 내 행복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환경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경쟁 환경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친절하고 따뜻한 성격이 돋보이는 한국인 유학생 한나만은 예외였어요. 저는 얘 때문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한나는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람들을 맞이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학생입니다. 한나 씨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꿈을 찾아서 자신의 공방을 차리려고 유학을 왔다고 했습니다. 한나의 꿈은 언젠가 유명하고 고급스러운 향수 공방을 여는 것입니다. 공방이 성공한 뒤에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향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기말고사와 같은 중요 시험에서 일이 난 적이 있었어요. 수업 장소를 잘못 알았던 저는 남들보다 늦게 수업에 들어가고 말았는데요. 선생님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셨지만 저는 큰일이 났다는 걸 알았어요. 조향을 하기 위한 재료를 이미 다 가져가서 없었거든요. 제가 만들고 싶은 향을 위한 재료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평소에 나름대로 친하다고 생각하는 프랑스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향료를 줄 수 없냐고 물어봤어요. 평소에는 친구라고 생각하던 애들이 제가 성적을 잘 받을까봐 얼마나 째려보던지 배신감이 너무 들었어요. 심지어 그 향료를 쓸 필요가 없는 애들도 그걸 가져가서 절대 나눠주지 않았어요. 한나는 제 이상한 표정을 보더니 먼저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특정 향료가 필요한데 재료가 도통 남아있질 않다고요.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선생님은 다른 향료를 이용해서 특별한 향을 만들어 볼 기회라고 하면서 다른 재료를 쓸 것을 권유했어요. 한나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어요. 저는 프랑스인도 날 도와주지 않는데 한나라고 뭐 다를까 했어요. 물론 한나가 성격이 좋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건 다 경쟁이니까요. 한나는 자기는 몇 방울 쓸 일이 없으니까 자기 걸 가져가서 쓰라고 했어요. 걱정 말라고 하면서요. 저는 감격에 겨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나는 웃으면서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라고 말했어요. 불어로 그런 말을 듣는데 저는 평생의 우정을 다짐했어요. 동업을 하게 된다면 얘랑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프랑스에서 유학생으로서 한나가 직면한 어려움을 처음 목격한 것은 쌀쌀한 오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아카데미 안뜰에서 학생들이 최신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는 시끌벅적한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항상 침착함을 잃지 않는 한나는 조용히 노트에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 같은 반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억눌린 웃음은 분명 한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들려왔어요. 한국인이 향수 배우러 온 이유 냄새 가리려고 아님? 속이 울렁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들이 한나의 억양이나 그녀가 가져온 김밥을 보고 놀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나는 조금 위축된 듯 스케치 도중 펜을 멈췄습니다. 저는 새삼 생각했어요. 프랑스인이 또 프랑스인 한다고요. 프랑스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프랑스가 유럽의 중국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기적이고 지저분하게 행동한다고요. 저는 보호 본능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절과 따뜻함만 보여줬던 한나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일어서서 그룹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프랑스가 향수 유명한 이유가 안 씻어서 냄새나는 거 가리려고 하는 거잖아. 저는 그들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인이 프랑스인에 대해 얘기하는 것과 프랑스인이 프랑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파급력이 다르니까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주동자로 보이는 한 명이 냄새는 한국인이 더 심하지 라고 비웃었습니다. 가만히 있던 한나는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어요. 씻기나 하고 말해라 라면서 당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욕을 할 줄 몰라서 그러는 줄 아냐고요. 그리고 한국어로 미친 듯이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찌나 발음이 센지 다들 겁을 먹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무서운 분위기인 건 확실했어요. 걔네는 마지막까지 너 두고 봐 라고 하면서 찌질하게 떠났어요. 아마 한나의 독특한 향과 감각에 질투를 했던 것 같아요. 일행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괜찮아? 저는 부드럽게 물었어요. 한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사건은 제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나와 같은 유학생들이 종종 겪는 어려움, 눈에 띄지 않거나 무시당하는 어려움을 깨닫게 되었죠. 저는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고 예술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곳에서도 차별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나뿐만 아니라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한 다른 학생들을 옹호하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나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집을 떠나 있을 때의 외로움, 자신의 정체성을 붙잡는 데서 찾는 열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카데미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한나가 저를 향해 오드리, 네 덕에 여기서 살 수 있는 것 같아.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 저희는 붙어 다니면서 아카데미를 졸업했어요. 한나는 약하게 보였지만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들 특정인가 봐요. 졸업을 앞두고 한나는 이제 한국에 간다고 했죠. 그리고 돈 여유가 있다면 한국으로 한번 놀러 올 생각이 없냐고 말했어요. 저는 완전 환영이었죠. 저 같은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면 언제 한국에 가보겠어요. 다행히 모아둔 돈도 있었고요. 한국에 도착한 저는 한국 사람들의 효율성과 따뜻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에 출입국 수속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외국인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따뜻함에 휩싸였습니다. 넓게 펼쳐진 터미널에 세련된 디자인과 반짝이는 표면은 이전에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여러 공항을 여행해봤지만 인천공항은 그야말로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박인 건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있었어요. 담배나 술을 가지고 값싼 가격으로 입국할 수가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중하고 친절하게 수속 절차를 안내해 주었고 여행에서 자주 경험하지 못했던 인내심과 친절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예의 덕분에 공항을 탐색하는 것이 매우 쉬웠습니다. 또 감동이었던 건 공항버스인데요. 프랑스에서는 공항에서 바로 광역시로 나가는 버스가 없어요. 전부 다 파리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뿐인데 한국에는 지방으로 가는 버스도 다 있더라고요. 한나의 집이 부산이라서 저희는 내려서 부산으로 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버스에서 제가 걱정하는 게 있었어요. 버스 안에 화장실이 없었거든요. 한나는 웃으면서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중간에 휴게소에 가게 될 거라고요. 한나와 함께 부산행 공항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저는 프랑스에서 익숙했던 대중교통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현대적인 편의시설에 놀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각 좌석에 있는 개별 USB 충전 포트였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된 것을 고려하면 정말 사려 깊은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저는 이 모든 편리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대중교통에서 휴대폰을 충전할 장소를 찾는 것이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었고 한국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배려가 작지만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며 휴대폰을 꽂았습니다. 그러다 버스 위 작은 플래카드에 있는 와이파이 아이콘을 발견했습니다. 버스에서 무료 WiFi를 사용할 수 있다니.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무료 WiFi가 카페나 호텔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마저도 항상 안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버스 여행 중에도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움직이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빠른 속도와 간편한 연결에 놀라워하며 로그인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 한국에 대한 첫인상과 함께 버스에서 찍은 한나와 저의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동적인 것은 버스 기사의 친절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탑승하자마자 그는 우리가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다가와 짐칸에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기꺼이 도와주려는 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여행자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말 한나부터 해서 한국 사람들은 절 항상 기쁘게 해줬어요. 부산에 내리는 순간 바다 냄새가 가장 먼저 저를 반겼어요. 그 상쾌하고 짭짤한 향기가 저를 이 활기찬 도시와 즉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프랑스의 해변과는 다른 바다 냄새가 났어요. 뭔가 더 활기찬 냄새였어요. 전에도 해변에 가본 적이 있지만 부산의 바다는 뭔가 다른 매혹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향사를 꿈꾸는 저에게 한국의 향을 기억하라고 하면 부산의 바다 향일 것 같아요. 한나와 함께 해운대 해변을 따라 걸으며 수평선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바다에 매료되었습니다. 해안가에 부딪히는 파도의 리드미컬한 소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자연의 선율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신선하고 상쾌한 공기를 배에 가득 채웠고 압도적인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향기의 순수함에 감탄했습니다. 고향에서는 바다에서 종종 배와 연료 냄새가 났지만 이곳에서는 깨끗하고 순수한 바닷물 향과 희미한 해초 향만 났어요. 상쾌하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그 향기가 저를 감싸며 이 기억을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부산 여행은 한나가 경건하게 묘사했던 해동 용궁사로 이어졌고 그곳에 도착하기 전부터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유럽은 천주교를 믿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성당을 볼 기회는 많지만 저를 볼 기회는 별로 없거든요. 심지어 한나가 알려줬어요. 대부분의 절은 산에 있는데 용궁사가 인기 있는 이유는 해안에 있어서라고요. 친구가 아니라면 이런 곳에 언제 와보겠어요. 해안을 따라 위치한 사찰에 다다랐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사찰의 독특한 환경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찰이 산속에 자리 잡은 것과 달리 해동용궁사는 바닷가에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부서지는 파도와 드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그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사찰로 가는 길에는 정교한 석등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 석등은 저마다의 조용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다 소리가 커지면서 사원의 고요한 분위기와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본당으로 향하자 사원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를 가장 매료시킨 것은 사원과 자연의 조화였습니다. 마치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바다를 향해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이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파도 소리는 사원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평화와 영성을 울리는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곳에 서서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시각, 청각, 바다의 향기가 사원의 은은한 향과 어우러졌습니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선 감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깊은 평온함과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의식에 참여하여 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는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어요. 이게 절의 냄새래요. 한국의 절 냄새라고 하는 건 뭔가 묵직한데 상쾌한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자주 맡아보던 나무향과는 차별화된 뭔가 다른 향이 있었어요. 저는 이 향들을 머릿속에 다 새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향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인의 환대에 대해 많이 들어왔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은 정말 다른 일이었어요. 일단 제일 먼저 놀란 건요. 동양인들의 나이는 진짜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한나가 언니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요. 어머님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엄청 기분 좋아하셨어요. 한나의 집에 들어섰을 때 한나의 어머니가 따뜻하고 기쁜 마음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고 그 순간 저는 반가움과 동시에 약간의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음식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식들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나의 어머니는 제가 요리를 맛보는 모습을 열심히 지켜보면서 다 먹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셔서 죄송했는데 한나는 걱정 말라고 했어요. 잘 먹기만 하면 된다고요. 잘 안 먹는 게 오히려 실례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특히 갈비찜은 미쳤어요. 제 접시가 거의 비워질 때마다 제가 정중하게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리필해 주었습니다. 한나 어머니의 환대는 식탁을 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따뜻한 집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압도적인 느낌은 서서히 소속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나의 어머니는 끝없는 에너지와 배려심이 넘치는 성격으로 모든 것을 사랑의 연장선처럼 느끼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나의 성격이 여기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프랑스에 왔을 때부터 한나는 언제나 남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인천을 떠나서 다시 파리 샤를드 공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한나는 눈물을 보였어요. 심지어 미안하대요. 자기 때문에 서울은 관광을 못하고 부산만 관광을 하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울지 말라고 했어요. 아카데미의 심화 과정을 더 수료하고 나서 서울로 돌아오겠다고요. 그러면 우리 같이 동업을 하자고 말했어요. 다른 프랑스인이라면 믿을 수 없겠지만 한국인은 저에게 신뢰의 상징이 되었거든요. 한나는 울먹이면서 정말로 돌아올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연히 오겠다고 했어요.
한국의 깔끔함과 배려를 보면 한국으로 다시 안 올 이유가 없으니까요. 제가 절의 향기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 건강에 유의하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사연에도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이것 봐, 박수가 없어. 일본인이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옛날 감정을 가지고 일본인한테만 이렇게 치사하게 구는 건 한국인들 뿐일 거야. 역시 한국인들은 치졸해. 한국에서 열린 콩쿨 대회. 일본인 참가자의 차례가 끝난 이후로 박수가 없는 것에 대해 일본인들끼리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의 인성까지 운운하는 일본인들. 왜 이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첼로를 전공하는 미나토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동아리 활동에서 처음으로 첼로를 접하고 흥미를 느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가난하고 위험하며 낙후된 나라 라고 표현한 한국으로 여행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일본은 동아리 활동으로 어렸을 때부터 예체능을 하나씩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첼로를 했어요. 제 덩치보다 더 큰 악기를 가지고 낮은 주파수의 저음의 소리가 좋았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약간의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아닌 척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에 대해서 레슨 선생님이 늘 다그쳤어요. 어떻게 한국보다 못할 수 있냐고요. 이번 콩쿠르만큼은 반드시 한국을 이겨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서 열리는 음악 콩쿠르에 참가하기로 결심하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예상과 다른 풍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모두가 기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제 표정은 아주 어두웠어요. 수화물에서 첼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진짜 화가 났습니다. 역시 한국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 성적을 낮게 받게 하려고 한국 사람들이 나쁜 짓을 꾸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성적이 그 정도로 높지는 않은데 말이에요. 저 혼자 자격지심에 빠져 있었던 거죠. 아시아나 항공사 직원에게 말을 하자 항공사 직원은 영어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대기하라는 말만 들려서 가만히 앉아서 대기했습니다. 공항에 앉아서 대기를 하면서 미운 마음이 더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제 첼로를 저는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제 첼로는 일반 수화물로 붙여지는 게 아니라 항공사에서 특별 수화물로 취급해서 다른 수화물들과 같이 온 게 아니었어요. 항공사의 특별 수화물 서비스를 통해 귀중한 물품으로 취급되며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악기에 대한 이런 세심한 배려와 존중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곳에서는 첼로에 대한 제 경외심을 반영하는 존엄성을 부여받았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은 정중한 인사말과 부드러운 손놀림으로 첼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제 첼로를 정성껏 다뤄주었습니다. 그들은 첼로를 최대한 세심하게 다루고 제가 도착하면 가져다 주려고 기다렸는데 소통이 잘 안 돼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이 약속은 어떻게 될지 걱정으로 펄럭이던 제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보약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이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의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음악가의 삶과 영혼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공항에 서 있는 동안 저는 감사한 마음이 솟구쳤고 이 새로운 곳에 대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와는 너무나 다른 땅인 한국은 이미 존중하고 축하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첼로가 튼튼한 케이스에 담겨 무사히 도착했을 때 저는 안도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첼로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을 넘어 이 새로운 나라에서 제 음악과 제가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크고 다루기 힘든 첼로 케이스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은 비현실적인 선택이었죠. 마지못해 전철과 버스를 주로 이용하던 일본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택시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택시비가 너무 비싸서 택시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끔 첼로를 트렁크로 넣지 않냐는 일본 택시 아저씨들의 짜증나는 말투에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길을 잃고 망설이며 서 있는데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따뜻한 미소의 중년 남성이었던 운전기사는 제 첼로를 바로 알아봤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재빨리 자리에서 내려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를 대하듯 첼로를 소중히 여기며 조심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시내 택시에서 종종 마주치는 급한 무관심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 작은 배려가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습니다. 택시 안에 들어가자 운전기사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의아해하는 제 표정을 본 그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한 영어로 말을 바꾸며 안부를 묻고 온도는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그의 사려 깊은 배려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특정 경로를 선호하는지 물어보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세심함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택시가 서울에 있는 호텔 앞에 정차하자 저는 요금이 얼마인지 계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짐이 많은 공항에서 택시를 타면 요금이 꽤 비쌀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의 경험으로 교통비가 비싸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돈을 지불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미터기를 흘깃 쳐다보면서 깜짝 놀랄 만한 숫자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표시된 금액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거나 뭔가 착오가 있었나 싶어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 수치는 그대로였고 집으로 돌아갈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40분을 넘게 탔는데도 5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놀라움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번화한 현대 도시의 한복판에서 대형 첼로를 들고 공항에서 꽤 먼 거리를 이동했는데 요금은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의 배려와 서비스가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저는 요금을 건네면서 기사에게 놀라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한국의 택시 요금이 전 세계 다른 주요 도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교통비가 저렴하다는 이 이야기는 제 한국 경험의 모자이크를 완성하는 작지만 중요한 디테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용뿐만 아니라 저에게 경쟁의 장소 이상으로 빠르게 변해가는 도시의 접근성과 편리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외로 저렴한 택시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저는 피곤하지만 한국에서의 숙박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 마음으로 호텔에 들어섰습니다. 일본의 재래식 난방 시스템에 익숙한 저는 한국의 독특한 온돌 난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겨울철 호텔방은 인공적으로 데워진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의 따뜻한 온기를 갈망했습니다.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근한 온기였습니다. 에어 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친 열기와는 달리 부드럽고 포근하게 감싸는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바닥은 온기가 바닥 아래에서 위로 발산되는 한국 전통 온돌 방식으로 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돌아다니며 발에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를 느끼면서 이 난방 시스템이 어떻게 균형 잡힌 환경을 조성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공기는 신선하고 촉촉하게 유지되어 일본의 겨울철 건조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온돌 난방은 장시간의 여행과 공항의 번잡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함과 편안함을 선사했습니다. 결국 악기들은 대부분이 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온도와 습도를 많이 타거든요. 건조하면 또 소리가 많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덜 신경 써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했어요. 온돌의 효과는 신체적 편안함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치료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열기가 근육에 스며들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 같았고 장시간 연습으로 피로를 자주 느끼는 첼리스트에게 꼭 필요한 휴식처였습니다. 마치 따뜻한 온기가 방을 데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드러운 열기가 방을 아늑한 누에고치처럼 만들어 바깥의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심지어 건조하지 않으니까 감기에 걸릴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실제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일상의 편리함에 계속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놀라게 한 순간은 음악 경연대회 당일이었습니다. 행사의 웅장함이나 각지에서 모인 재능 있는 음악가들의 열기가 아니라 디지털 QR코드를 이용한 참석 및 참가자 관리가 더 미묘하고도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종이 양식과 수작업으로 체크인하는 전통적인 등록 및 출석 관리 방식에 익숙한 첼리스트인 저에게 이 디지털 방식은 새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예상했던 긴 줄과 복잡한 서류가 아니라 세련된 디지털 키오스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참가자와 게스트 모두 휴대폰으로 전송된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신속하게 체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로바로 컴퓨터에 등록이 되니까 오류가 없었어요. 저는 키오스크에서 QR코드를 스캔할 때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곧바로 제 세부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 등록을 확인하고 이벤트 일정, 공연 슬롯, 연습실 위치 등 필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매끄럽고 효율적이었으며 솔직히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이 디지털 시스템은 많은 잠재적 번거로움을 제거했습니다. 양식을 잃어버릴 일도, 일정을 잘못 전달할 일도, 긴 줄을 서서 시간을 낭비할 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간소화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오로지 공연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장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러한 디지털화가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 즉 단순히 현대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일상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을 수용하는 사회와 어떻게 닮아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 음악 경연대회와 같은 중요한 행사의 QR코드가 사용된다는 것은 한국의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순간이 펼쳐져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외국인 참가자였던 저는 한국인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방인이 될 거라 예상하며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참가자들의 응원의 물결에 둘러싸여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본인 첼리스트인 제가 가장 치열한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환호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일본 경연을 할 때마다 일본인 참가자들이 한국인 참가자들에게 보였던 태도를 생각해보면 실로 감동적인 일이었어요. 연주를 시작하기 전 그들의 진심 어린 미소와 열광적인 엄지척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료의 무게의 손이 살짝 떨리면서 무대에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첼로를 준비하는 동안 화이팅! 이라는 격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행운 또는 파이팅을 뜻하는 한국어입니다. 작은 몸짓이었지만 그 순간 국적과 경쟁을 초월한 강력한 유대감이 형성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응원은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연 내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비판이 아닌 진심 어린 호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음을 제대로 맞추면 은근한 감탄에 고개를 끄덕이고 살짝 흔들리면 괜찮아, 계속해봐 라고 말하듯 격려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연이 끝나고 잠시 동안 아무 박수가 없었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제가 또 연주를 최악으로 했구나 싶어서요. 이제는 첼로를 그만할 때가 온 건가 싶었어요. 아니면 인종차별인가 싶었어요. 한국에서 열린 콩쿠르라 저한테는 박수를 일부러 주지 않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정말 찰나였던 거예요. 제가 자격지심 때문에 잘못 생각한 거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동메달을 안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권위 있는 음악 콩쿠르에서 3위를 차지한 것. 한때는 패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서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청중들의 환호를 받는 순간 저는 자부심과 만족감만 느꼈습니다. 대회는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이 공연에 혼신의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실력과 헌신의 수준은 경외심을 불러일으켰고 이 대회는 단순한 경연대회가 아니라 음악적 예술성을 기념하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며 웅장한 홀을 가득 채우는 울림을 느끼면서 저는 제가 이 아름다운 소리와 감동의 테피스트리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 2등을 한 친구들은 저보다 더 자유로운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저는 최근 슬럼프에 겪다가 3등을 한 것이기에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1등은 한국인 학생이었고 2등은 네덜란드 학생이었어요. 3등 수상자로 제 이름이 발표되자 기쁨과 안도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최고의 젊은 음악가들과 결었고 그들과 함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동메달은 단순한 성취의 상징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여정, 즉 제 개인적, 음악적 성장의 여정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악 경연대회로 정점을 찍은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발견과 성장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쁨의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 만난 사람들, 받아들인 문화는 저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대회 참가자로 한국에 왔지만 이 아름다운 나라를 제 삶의 터전으로 삼기로 결심하는 등 많은 것을 얻고 떠납니다. 무엇보다 앞뒤가 다른 일본 사람들의 경쟁 속에서 힘들었던 저에게 모두가 열심히 하고 앞뒤가 다르지 않은 한국 사람들이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처럼 느껴집니다. 대회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활기찬 문화와 따뜻한 사람들, 역동적인 삶의 리듬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한국을 삶의 터전으로 삼기로 결정한 순간은 설레었지만 막상 집을 구해야 하는 현실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복잡한 부동산 시장을 헤쳐나가는 것은 극복할 수 없는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막막한 일을 가슴 벅찬 경험으로 바꿔준 미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죠. 미나는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꼼꼼하게 설명해주며 집 구하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부터 현대식 아파트까지 그녀는 제가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제 질문에 미소와 상세한 정보로 답해준 그녀의 인내심은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부동산을 방문하면서 미나의 통찰력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미나는 집의 방향, 지역 편의시설, 특정 지역의 문화적 중요성 등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짚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유창한 영어 실력과 한국 관습 및 부동산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 덕분에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은 김 변호사가 제 필요를 이해하려는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저를 위한 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편안하고 안전하며 지역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곳 말이죠. 그는 시간을 내어 이웃을 소개하고 지역 정보를 알려주고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인근 음악 가게와 문화센터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떠올리며 한국에서 보금자리를 찾은 것보다도 타인을 위해 힘써주는 한국인의 정에 대해 감동받았어요. 저희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지만 미나는 자기 친구가 손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나의 도움은 단순히 친절한 제스처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친절한 본질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 한국을 왜 좋아해? 화장실이 너무 좋아. 한국 화장실 변기에 있는 플라스틱이 러시아에 없어. 그게 왜 없어? 러시아에서 교환학생을 온 친구에게 한국 학생이 묻고 있는데요. 한국이 좋은 점이 뭐냐고요? 그랬더니 러시아 학생은 화장실 때문에 한국이 좋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가 좋다는 걸까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온 한국문학 교환학생 타티아나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러시아의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만 쓰는 군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전술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외교 정치를 전공해서 전략적 관객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러시아의 전쟁 이후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직업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결국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성적이 높지 않았던 탓도 있고 러시아를 떠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살고 싶어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 문학을 전공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요. 러시아 문학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한이라는 정서에 푹 빠졌었거든요. 한국인들은 다 이해를 빠르게 하는 편인데 러시아에서는 전공자가 아니라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긴 했어요. 저를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한국의 빠른 생활 속도였습니다. 느린 속도에 익숙한 블라디보스톡에서 온 저는 식당과 카페에서 한국인의 빠른 행동과 효율적인 서비스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경험했던 긴 기다림 없이 음식과 음료가 신속하게 제공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어딜 가도 일 처리를 너무 잘해요. 카페나 마트나 어딜 가도요. 길게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답답했던 적이 없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답답해하긴 하더라고요. 또한 제설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은 저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눈은 학교 휴교, 정전, 도시 정지 등 혼란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눈 때문에 삶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폭설이 내리면 하루를 쉬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 동료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저의 부재에 놀란 동료들은 문화적 차이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는 폭설로 인해 휴교와 정전 등 광범위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반면 한국은 선제적으로 제설 작업을 실시해 도로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눈보라 속에서도 일상을 이어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들은 좀비 사태가 터져도 출근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특히 눈보라가 몰아치는 동안 겪은 한 가지 사건은 저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출신인 저는 폭설로 인해 결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친구들은 저희 결근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제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제설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며 처음 몇 주는 적응의 연속이었어요. 언어 장벽이 첫 번째 난관이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긴 했지만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듣고 말하는 수업이었고 종종 유머러스한 오해가 동반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에서 교환학생을 했는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잡한 식사 예절부터 사회적 상호작용의 무언의 규칙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한국의 표면적인 모습 너머를 이해할 수 있는 창구였습니다. 학문적으로도 한국 문학은 계시였어요. 텍스트 하나하나에 녹아있는 감성과 역사의 깊이는 매혹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고전 및 현대 작가들의 작품에 깊이 빠져들었고 각각의 이야기는 한국인의 정신세계의 층위를 드러냈습니다. 슬픔, 분노, 희망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한이라는 개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마치 작가들이 말로 감정을 그리는 기술을 마스터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었어요. 도대체 제 가슴 속의 한이 무엇일까 매일같이 생각했죠. 제가 알게 된 많은 작가와 시인 중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유명한 윤동주 시인이었습니다. 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타티아나는 그의 시에서 두 세계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정서를 느끼며 위안과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우울하면서도 희망적인 어조의 윤동주 시인의 시는 개인적으로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늘, 바람, 별, 자유에 대한 갈망에 대한 그의 시는 이국 땅에서 자아를 찾아가는 제 자신의 여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으로서 계속된 책임감을 느끼게 했어요. 잘못된 지도자로 인한 21세기의 전쟁에 대한 책임감이요. 만약 러시아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본인을 의심해봐야 해요.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요. 러시아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본인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 문화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는 여정에서 예상치 못한 매력의 원천, 즉 한국 화장실이 나타났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뿌리를 둔 저 타티아나는 화장실이 순전히 기능적인 측면만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생활의 일상에 내재된 세련미와 사려 깊음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화장실을 처음 접한 것은 서울의 한 식당에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제어판의 수많은 버튼과 기능에 당황했습니다. 고향에서 사용하던 단순하고 실용적인 화장실과 비교하면 미래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이 경험은 흥미롭고 거의 재미있었지만 기능을 탐색하면서 재미는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기능 중 하나는 추운 서울 겨울의 축복인 열선 시트였습니다. 사소한 편의 기능이었지만 한국 생활의 가장 평범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일상의 경험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누군가의 배려가 느껴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비데 기능은 개인 위생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비데가 제공하는 효율성과 청결함은 기존의 화장지 방식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단순히 청결한 것만이 아니라 몸을 더 존중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특징이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도 조화와 존중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정신이 반영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식당과 쇼핑몰, 심지어 지하철 역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고급 화장실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장소의 사치품이 아니라 편안함과 위생에 대한 한국 문화의 노력을 보여주는 표준이자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최첨단 시설보다 더 편했던 건요. 러시아의 변기에는 도자기만 있어요. 한국 변기에는 도자기 위에 플라스틱이 얹어져 있어서 엉덩이가 빠지지 않고 쉽게 변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대부분이 없어요. 왜 없는 걸까 한국에 와서야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전부 그걸 익숙하게 쓰고 있고요. 전 한국에 있다가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불편함을 견디지 싶더라고요. 서울에서 내내 따뜻한 경험을 많이 했지만 어느 쌀쌀한 저녁에 만난 한국 할머니의 친절만큼 감동적인 경험은 없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추운 지형에서 온 저는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따뜻한 한국인의 환대를 경험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일상의 활기가 넘치는 서울의 한 재래시장을 우연히 산책하던 중 그녀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가판대에서 손수 만든 공예품과 전통 간식을 팔고 계셨죠. 그녀의 상냥한 태도와 따뜻한 미소가 저를 노점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두 팔 벌려 저를 반겨주었고 이는 통역이 필요 없는 보편적인 친절의 표시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전통 간식인 계란빵을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단맛과 식감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맛있었어요. 제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의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나 눈빛에서 느껴지는 친절함 등 무언가 러시아에 계신 친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러시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젊은 남자들이 아니라 할머니들이에요. 일단 러시아에서는 할머니들을 무조건 공경해야 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카드에 문제가 생겨서 기차표 발권이 늦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뒤에 있는 할머니가 미친 듯이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늦을 것 같은데 왜 빨리빨리 안 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누군가 재촉하는 순간 되던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전 그런 할머니들한테 혼나는 일이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계신 할머니들은 일단 소리 지르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하철에서 바닥만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더니 어떤 할머니가 서 계시는 거예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자리를 양보했는데 오히려 자기는 금방 내린다고 하면서 저를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외국인들한테도 친절한 한국 할머니들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정인가 싶기도 하고요. 서울과 서울이 품고 있는 풍부한 문화를 탐험하는 과정에서 저는 평범해 보이지만 한국 사회의 가치관을 깊이 있게 보여주는 한국 문화의 한 측면, 즉 줄서기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출신인 저 타티아나는 줄을 서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이 단순한 행위에 내재된 질서와 존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북적이는 지하철역, 인기 있는 식당, 심지어 만원 버스 정류장에서도 줄을 서는 규율과 인내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은 엄격한 규칙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일부인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이러한 면모에 대한 감탄은 어느 날 맛있는 빵으로 유명한 서울의 한 유명 빵집에서 더욱 커졌습니다.
줄이 문 밖까지 길게 늘어섰지만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는 조바심이나 불만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고 모두가 차례를 기다릴 것이라는 공동의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줄을 서면서 저는 이 관행이 타인에 대한 존중, 질서, 공동체 정신 등 한국인의 폭넓은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줄을 서는 행위는 단순한 기다림을 넘어 사회적 화합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줄서기 문화는 종종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를 주는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차분하고 거의 명상에 가까운 경험이었습니다. 인내심을 배웠고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 생활 속에서 잠시 멈춰서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어릴 적부터 이러한 관습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 공공행사,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차례를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과 이 간단한 행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모두가 준수하는 무언의 규칙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줄서기라는 규율이 한국인의 삶의 방식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조화롭게 사는 것, 개인보다 집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세상에서 이런 관점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을 계속하면서 저는 국제관계의 복잡성, 특히 제 조국 러시아와 관련된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국경과 가까운 블라디보스토크 출신인 저는 외교와 정치의 긴장된 관계를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국제관계의 그물망을 가진 한국에서 살면서 새로운 차원의 이해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된 시기에 이루어졌고, 러시아는 종종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으로서 저는 자국의 외교 정책과 행동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제 개인적 정체성과 조국의 정치적 이미지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에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나 동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의견의 무게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은 러시아의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희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래도 제가 러시아인인데 조국을 욕하는 게 미안했던 거죠. 저는 도리어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한국 사람들한테 미안했어요. 그들의 관점을 존중하면서 제 견해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러시아 문화의 풍요로움, 사람들의 따뜻함, 풍경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싶었지만 이러한 측면은 종종 지배적인 정치적 이야기에 가려지곤 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행복을 느낀 점 중 하나는 길거리에서 흡연자가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점입니다. 이 얘기를 한국 애들한테 했더니 한국이 흡연자가 적은 거야? 라면서 놀라더라고요. 흡연을 흔히 볼 수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저에게 서울의 맑고 깨끗한 공기는 신선한 변화였습니다.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선호하는 저에게 한국 문화의 이러한 측면은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은 식당 안에서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놀라운 건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는 게 불법이에요. 법적으로는 담배를 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비공식적인 법인 줄 알았어요. 법이긴 하지만 안 지켜도 아무도 신고를 하거나 벌금을 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실내 흡연도 쉽게 볼 수 있고, 심지어 엄마가 유모차를 끌면서 담배를 피는 일도 흔해요. 아이들한테 담배 연기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거리, 공원, 공공장소에서 담배의 연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매일의 산책과 출퇴근이 훨씬 더 즐거웠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대기질뿐만 아니라 흡연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중보건과 청결의 중요성에 대한 집단적 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흡연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공의 예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흡연 구역을 지정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정 시행이었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키고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한테 금연은 보여주기식의 규정이었거든요. 평생이요. 공공장소와 타인의 건강에 대한 이러한 존중은 한국 문화의 폭넓은 공동체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저는 이 점이 매우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러한 금연 분위기는 공중보건에 대한 한국의 진취적인 접근 방식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 규제, 금연 지원 등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도시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환경의 질을 우선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돋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은 행복의 시간이었어요.
블라디보스톡만큼 추웠던 겨울도 있었고 본격적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을 떠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졸업 이후에 한국에서 국어 공부난 석사학위를 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은 서울시립대에서요. 등록금이 정말 싸더라고요. 저 같은 외국인도 학위를 받고 교내근로 알바를 한다면 한국의 문학에 대해서도 더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 국문학 학위를 따게 되면 한국에서의 취직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서 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똑똑하고 자주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